당신은 한 번이라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몸은 멀쩡한 것 같은데 이유 없이 지치고 피곤한 느낌. 무엇에 지쳤는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지쳐있는 그런 느낌이요. 잠을 자보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환경을 바꿔보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짜로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어요. 이런 피로감은 바깥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건 우리 안에서 시작돼요. 무의식 속.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서 밀어둔 조용한 공간에서요.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게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당신의 고통 중 일부는 당신이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머물고 있는 어떤 장소들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장소들은 당신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서서히 빼앗고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오늘 저는 당신을 좀 더 깊은 산책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위험한 장소들 중 7곳을 함께 지나가 볼 거예요. 만약 융이 지금 여기에 있었다면 그는 당신에게 그 장소들을 부드럽게 하지만 꼭 피하라고 말했을 거예요. 도망치듯이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요. 만약 저와 함께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아마도 가장 교묘한 그곳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신에게서 숨는 그 장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항상 우리가 마주한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진짜로 약하게 만드는 건 외면하려고 애쓰는 것들이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숨을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일 때가 많아요. 칼융은 우리 안에 그림자라 불리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거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두려움, 욕망, 기억, 충동들, 우리가 유지하려 쓰는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합하는 대신 감춰요. 하지만 감춘다고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감추는 건 그저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억눌린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반격해요. 이런 자기 회피는 아주 교묘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신이 너무 바쁘다고 말하고 침묵을 피하고 의미 없는 일들로 하루를 가득 채우죠. 혼자서 자기 생각과 마주 앉는 그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하지만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몸이 말하지 못한 마음의 고통을 대신 말하기 시작하죠. 불면, 불안, 이유 없는 예민함. 생각은 맴돌고 결국 늘 같은 지점으로 돌아가요. 바로 당신의 어떤 부분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하면 마음 안에 일종의 미로가 생겨요. 문제는 그 미로에서 길을 잃는 게 아니라 출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이 지침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끊임없는 부족함이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거라 착각하게 돼요. 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그건 단지 당신이 자신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느끼고 아프고 실수하는 진짜 나는 어느샌가 기능하고 생산적이고 지쳐있는 역할로 대체됐어요. 그 역할의 이름이 있어요. 페르소나. 우리가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쓰는 가면이죠. 융은 이 페르소나가 그 자체로 문제라고 하진 않았어요. 문제는 그 가면이 진짜 나라고 믿기 시작할 때 생겨요. 자아가 투영된 이미지에 너무 깊이 동일시되면 자기 안을 들여다보려는 모든 시도가 위협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피하죠. 괜찮은 척하고 합리화하고 웃어요. 하지만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소리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면된 외침은 결국 증상으로 나타나요.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그곳.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자리예요. 아무리 잃어도 절대 충분하지 않게 느껴져요. 왜냐면 그 성취를 살아내는 건 페르소나이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의식은 알아차려요. 언제나 알아차려요. 그래서 융은 말했어요. 치유는 우리가 도망치는 걸 멈추고 자신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심할 때 시작된다고. 그리고 하나로 되는 것은 아마 당신이 한 번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내면의 조각들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 숨은 자리에서 나오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꼭 영웅 같은 용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하루 끝에 정직한 멈춤 하나, 의도적인 침묵, 가식 없는 대화, 일기 한 줄, 상담자와의 시간, 죄책감보다 긴 숨 하나, 그걸로 충분할 때도 있어요. 자신을 피한 시간이 길수록 그 이전의 나를 기억해내는 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재회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느끼는 걸 허락하기 시작하면 몸은 이완되고 마음은 느려지고 가면은 덜 무거워져요. 의식 깊숙한 곳에서 늘 울리던 그 소음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단지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안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개성화의 첫 걸음이에요. 세상이 시킨 역할이 아니라 진짜 내가 되어가는 여정의 시작이죠. 그러니 오늘 당신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게 어떤 무엇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어떤 누구일지도 몰라요. 당신 자신, 퍼포먼스를 하는 존재 말고요. 느끼는 당신, 몰래 우는 당신, 가끔 사라지고 싶은 당신, 실망시키는 게 두려운 당신, 이제 그만 속이고 싶은 당신, 그 부분이 봐달라고 하고 있어요. 판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합되기 위해서요.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걸 멈출 때 세상은 조금 덜 답답한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내면의 숨은 자리에서 조금씩 나올 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와요. 나는 아직 누구 앞에서 나를 속이고 있을까? 아무리 내면을 들여다봐도 내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그 변화는 금방 막히고 말아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위험한 장소가 있어요. 당신도 이런 곳에 있었던 적 있지 않나요? 말하기 전에 세 번쯤 생각해야 했던 자리. 침묵이 솔직함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졌던 공간. 정말 피곤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억제하고 있는지도 그 자리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칼 융은 이걸 인격의 위조라고 불렀어요. 관계 안에서 너무 많은 적응을 요구받다 보면 자신의 본질에서 멀어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일 때문도 출퇴근 때문도 아닌 늘 어떤 역할을 연기하느라 생기는 깊은 탈진이에요. 자신의 진실은 외면한 채 오직 보여주기 위한 모습만 요구되는 공간에 있는 것. 그건 우리가 가진 정신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소진시키는 방식이에요.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이런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데서 와요.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아픈 일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페르소나 융이 연구한 그 사회적 가면은 점점 더 강해져요.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자신을 조율하고 상냥하고 유쾌하고 균형 잡힌 모습만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그 안쪽에서는요. 마음은 무겁고 생각은 흐트러져 있고 웃음은 그냥 의무가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가면이 어디까지고 진짜 얼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점점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해요. 이런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점점 진짜 나로 사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배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여도 평가받고 선 하나 긋자고 하면 까다롭다고 불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를 보고 말을 삼키고 맞추는 방법을 배우죠. 하지만 삼킨 말들은 다 어딘가에 남아요. 그리고 그 무게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죠. 지금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틀에 맞춰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통합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의 빛은 당신의 그림자도 필요해요. 당신의 진실에는 당신의 혼란도 포함돼요. 그리고 진짜로 건강한 관계는 당신이 진짜로 존재하는 걸 조건 없이 허용해주는 곳에서만 생겨요. 소속감을 얻기 위해 진짜 나를 버려야 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머무를 가치가 없어요. 지금 이걸 들으면서 그래도 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아무도 두려움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안전하고 따뜻하고 구조 있는 공간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만약 지금 당신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때 더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아마도 이제는 한 걸음 내디딜 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원한다면 제가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에 있어요. 그동안 하나의 질문을 남길게요. 당신은 아직 누구 앞에서 가면을 써야만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나요? 어쩌면 당신의 다음 차유는
그 가면을 벗는 데서 시작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우리가 가면을 벗는 법을 배운 후에도 여전히 뭔가가 자꾸 우리를 뒤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장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넌 이걸 누릴 자격 없어. 넌 안 될 거야. 넌 충분하지 않아. 그제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건 단지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과거에 남겨진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위험한 장소에 도착해요. 우리를 붙잡는 건 과거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방식이에요. 융은 말했죠. 무의식에서 해결되지 않은 건 결국 운명처럼 되돌아온다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어떤 트라우마로부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때 만들어진 규칙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시된 고통은 믿음이 돼요. 소화되지 않은 버림은 결핍이 되고 외면한 거절은 자기 비난, 자기 파괴, 그리고 끊임없는 부족감으로 다시 나타나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모든 일이 엇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때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그냥 운이 없다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내가 집중력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치료사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이 아직도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던 그 아이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나중에 마치 눈사태처럼 저를 덮쳤어요. 저는 늘 완벽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무언의 감정적 처벌이 따라왔죠. 그런 경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받으려면 틀리면 안 돼. 그 믿음은 오랫동안 저를 따라다녔어요. 일에서, 관계에서, 그리고 제 자신을 드러내는 모든 순간에서요. 가장 가혹했던 건 저는 제가 그걸 이미 극복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단지 깊이 묻어뒀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채 묻힌 것들은 안에서 썩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반응하게 돼요. 누군가의 비판은 위협으로 느껴지고 누군가의 침묵은 버림으로 받아들여지고 작은 실수 하나가 나는 쓸모없다는 증거처럼 느껴지죠. 겉으로는 어른처럼 이성적으로 행동하지만 몸과 무의식은 여전히 어린 시절의 언어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꺼내보는 일은 아파요. 하지만 치유의 고통은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을 계속 상처내는 고통보다 훨씬 가벼워요. 때로 그 안에 남겨진 내면 아이에게 필요한 건 고침이 아니라 들어줌이에요.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우린 먼저 자기 방어의 소음을 잠시 멈춰야 해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해요. 기억해도 괜찮아. 느껴도 괜찮아. 제가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을 아프게 했던 일을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일이 당신에게 뭘 말하려 했는지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기억은 통합되지 않을 때만 아픔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기억을 연민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건 유령이 아니라 이야기의 일부가 돼요. 혹시 요즘 정확히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를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도 지금이 그 자리로 다시 가볼 때일지 몰라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묶여있던 당신의 한 조각을 되찾기 위해서요. 어쩔 때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심리적인 지뢰밭 위를 걷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루를 시작해서 무심코 휴대폰을 열고 누군가가 이미 해낸, 이미 가진, 이미 된 모습을 보면 어딘가 안쪽이 조용히 움츠러들어요. 그게 꼭 내가 원하던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 감정은 크게 외치지 않아요. 속삭여요. 그리고 바로 그 속삭임 속에서 비교는 서서히 당신의 정체성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칼융은 개성화의 과정이란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세상의 기준이 전부 바깥에 있는 이 시대에 타인의 행복이 곧 내게는 부담이 되는 세상에서 남의 성취가 매번 넌 아직 도착하지 못했어 라는 메시지로 들리는 환경 속에서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비교는 타인과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 머릿속에서도 벌어져요. 이상화된 내 모습과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요. 이 정도는 이미 이뤘어야 해. 이제는 이런 감정 따윈 안 느껴야 해. 이런 자기 요구는 겉으로는 열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충분하지 않을까봐,
보이지 않게 될까봐. 그리고 결국 내가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일까봐 두려운 거예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아무리 성과를 내도 다른 사람들의 성공 앞에선 항상 작아 보였던 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 자신이 이미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었어요. 제 안의 목소리는 늘 이렇게 말했죠. 빨리 해. 이제는 도착했어야지. 그러다 어느 날 한 번의 리트릿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당신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남의 경주에서 이기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밝혔어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내 삶을 내 것이 아닌 기대들로 채워가고 있었는지를. 보이지 않는 대본, 비어있는 목표들, 쫓기듯 살아가며 정작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것들은 놓치고 있었어요. 융은 우리에게 셀프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해요. 그 길은 오직 나만의 길이에요. 지도도 없고 비교도 불가능해요. 당신이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갈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의 것.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옆을 보면서 걷다 보면 자신의 길에 자꾸 걸려 넘어져요. 늘 뭔가 부족한 느낌, 완성되지 않은 느낌, 늦어버린 느낌에 시달리게 돼요. 사실은 지금 이 자리도 이미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일지도 모르는데요. 비교는 고유함의 부정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것보다 더 폭력적인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만의 리듬은 무시되고 자기만의 성취도 의미를 잃어요. 결국엔 당신의 진짜 자아가 서서히 병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만약 지금 이유 없는 피로감, 무언가 이룬 것 같은데도 전혀 만족되지 않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이 질문을 한번 정직하게 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있지?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왜? 그 답은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답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당신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감정적 의존은 단순히 누군가 없으면 못 사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건 내 가치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할 때예요. 내가 나를 지우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할까? 내가 변하면 날 떠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내 선택을 좌우하기 시작할 때예요. 이런 환경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가장 조용히, 가장 깊게 사람을 무너뜨려요. 칼 융은 의존을 도덕적인 약함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이걸 훨씬 더 깊은 문제의 증상으로 봤어요. 바로 자기 중심과의 단절이에요. 내가 내 안에 단단히 뿌리내리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군가의 애정에 매달리게 돼요. 그 사람의 말, 반응, 표정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애정의 옷을 입은 생존이에요. 더 위험한 건 이런 관계들이 겉보기엔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애정도 있고 공감도 있고 좋은 순간도 많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대가가 있어요. 내 진짜 욕구는 자꾸 감춰야 하고 내 감정은 자주 눌러야 하고 늘 더 많이 양보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진짜 나를 잃어가요. 처음에는 사랑받기 위해 시작했던 타협이 어느 순간엔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관계엔 분명 애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유는 없었어요.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늘 조심했고 무조건 평화를 유지하려 했었어요. 사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그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감각을 잃는 거였어요. 왜냐면 제 안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거든요. 사랑받으려면 유용해야 해. 가볍고 부담 없어야 해. 이 믿음이 저를 계속해서 나를 지우는 관계로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 포기였어요. 감정적 의존은 상대를 구원처럼 여길 때 시작돼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나는 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그때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들을 놓치게 되죠. 나는 무엇을 원하나? 나는 어떤 관계에서 건강함을 느끼나? 이 관계 밖에서 나는 누구인가? 융은 말했어요. 진짜 사랑은 내 부족함을 상대에게 투사하는 걸 멈출 때 시작된다고요. 즉, 상대를 내 결핍을 채워줄 거울로 쓰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건 아주 드문 용기를 필요로 해요. 필요하다면 혼자서라도 자신을 지켜내겠다는 용기요. 진짜 사랑이 의존이 아닌 자유로우기를 기다릴 수 있는 용기요. 혹시 지금 누군가 곁에 있으려면 내가 나를 바꿔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소속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사랑처럼 가장된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당신을 치유하지 않아요. 당신을 점점 닳게 만들어요. 어쩌면 오늘 이 질문을 해볼 시간이 온 걸지도 몰라요. 만약 내가 나를 100% 드러낸다면 과연 누가 곁에 남아 있을까? 그 답은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요. 나를 버려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절대 안식처가 아니에요. 그건 겉만 예쁜 정서적 감옥이에요. 어떤 피로는 과로 때문이 아니라 반복 때문에 찾아와요. 늘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똑같은 두려움에 반응하고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혼이 더 이상 새로움을 기대하지 않게 돼요. 그때 찾아오는 게 감정적 정체예요. 몸은 살아있는데 삶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느낌. 우리가 말하는 안전지대는 사실 편안한 공간이 아니에요. 단지 익숙한 공간일 뿐이에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어떤 위험은 피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곳.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들려와도 이성은 말려요. 지금도 나쁘진 않아. 괜히 건드리지 말자. 하지만 칼융은 말했어요. 영혼이 멈추는 순간 무의식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몸이 먼저 반응해요. 이유 없는 짜증,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충동. 이런 신호들은 결코 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내면이 보내는 초대장이에요. 정체를 끊고 내면의 변화로 들어오라는 부름. 그리고 변화란 본질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삶이 자동운전처럼 흘러가고 있던 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모든 게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듯했죠. 하지만 속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이 저를 움직이게 했는지 잊어버린 채 사람들이 기대하는 틀에 딱 맞춰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이게 다인가? 정말 이게 전부인가? 그 질문이 제 안에 무언가를 깨트렸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끄는 게 아니라 생존 모드로 살던 제 자신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한 거예요. 안전지대란 사실 통제지대예요. 우리는 위험을 피하고 갈등을 피하고 노출되는 걸 피하면서 자기 자신을 재창조할 기회도 함께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인 진실이 있어요. 성장하려면 우리는 안전해 보이는 착각을 놓아야 해요. 물론 두려워요. 하지만 동시에 그건 해방이에요. 융은 말했어요. 자아가 변화를 거부할 때 무의식이 그 자리를 채운다고요. 만약 지금 감정도, 일도, 관계도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기분이 든다면 어쩌면 지금이 경계선을 넘을 때일지도 몰라요. 성급하게도 절박하게도 말고요. 그저 조용하지만 단단한 용기로 나는 반쪽짜리 인생을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미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다음이 두려워서 붙잡고 있는 건 뭘까? 어쩌면 성장은 단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변화를 허락하는 용기. 고통은 항상 괴로움의 얼굴로 다가오지 않아요. 어쩔 땐 그것은 바쁨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돼요. 알림으로, 약속으로, 쉬지 않고 이어지는 드라마 시청으로, 끝없는 SNS 스크롤로. 겉으로는 늘 바쁘게 살아가지만 마음 어딘가는 여전히 비어 있어요. 그건 철학적인 공허가 아니에요. 정서적인 공허함이에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왠지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는 느낌. 칼융은 이런 공허함이 영혼이 목적에서 멀어질 때 생긴다고 했어요. 자꾸만 바깥을 향해 살고 내면으로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가장 잔인한 건 지금 이 시대가 그 회피를 너무나 쉽게 허용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영원히 바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박수를 칠 거예요. 생산적이라며, 사교적이라며, 참 잘 살아간다고 말해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당신만은 알아요. 모든 소음이 사라졌을 때 당신 안에 남는 그 낯선 적막감을 몇 번이나 이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 환경을 바꿔보고 옷 스타일을 바꿔보고 도시를 바꿔보고 사람을 바꿔봤죠. 하지만 결국 따라오는 건 장소가 아니라 비어있는 내면의 자리였어요. 그 공간은 우리가 외면해온 바로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결국 거기는 남아있어요. 그 공간이 원하는 건 더 많은 자극이나 할 일 목록이 아니에요. 진짜 나의 존재예요. 저도 그 자리를 마주한 적 있어요. 어떤 위기도 아니었고
특별한 사건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새벽, 고요 속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삶을 채우려 애쓰고 있었지. 정작 살아내고 있진 않았구나. 그때 처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멈춰봤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외부의 성취보다 더 깊은 진실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용기라는 걸요. 공허함은 받아들이면 비옥한 공간이 돼요. 하지만 외면하면 우릴 갇히게 만드는 덫이 되죠. 융은 말했어요. 셀프와의 만남은 세상의 소음을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텅 빈 줄 알았던 그 공간이 사실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알게 돼요. 더 솔직하게, 더 온전하게, 더 나답게 살아가는 방식으로요. 혹시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이렇게 묻고 있다면,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답은 마법 같진 않아요. 느리고 조용하지만 진짜 변화를 불러오는 길이에요. 먼저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는 거예요. 자기 안을 천천히 판단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자신과 다시 마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걸어보니 7개의 위험한 장소는 벌을 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건 모두 초대장이에요.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길. 당신이 자신을 알아보고 진짜 삶을 새롭게 그려갈 수 있도록 하는 시작점.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당신이 누군가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혼자서 너무 무겁다고 느낀다면 우리의 멘토링은 언제든 열려 있어요. 그건 어떤 공식도 아니고 정답을 강요하는 곳도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가면을 벗고 가만히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자리.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들을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여정은 위험한 장소들을 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들을 지나가며 자신을 버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니까요.